자, 다음은 로해 차량의 견인 성능의 척도로서 사용되는 용어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추진력이 있어요. 즉 구동력이라 그랬죠. 그래서 이걸 영어로는 뭐 소일 스러스트 또는 트랙티브 에포트라고 했고, 기호로는 H라고도 쓰고 혹은 F라고도 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추진력은 차량의 주행 장치와 지면 간의 마찰 또는 전단 작용에 의해서 발생하는 수평 방향의 힘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이것은 결국 차량을 전진시키는 수평 방향의 힘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건 구동력이라 그랬죠. 자, 그래서 결국 뭐예요? 이 추진력이 크다는 것, 즉 다시 말해서 구동력이 크다는 것은 이 차량의 성능이 좋다는 것으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구동력이 커야지 차량이 힘이 좋겠죠. 자, 주행 성능이 아무래도 좋아질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운동 저항이 있어요. 자, 모션 레지스턴스에서 R로 쓴다 그랬는데, 자, 이것은 차량의 주행을 방해하는 힘이라 그랬죠. 그럼 역시 주행 저항은 어떻게 되죠? 작으면은 이 차량의 성능이 좋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차량의 성능이라는 것은 결국 뭐죠? 구동력은 크면 클수록 좋은 거고, 운동 저항은 작을수록 좋다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견인력, 트랙션 혹은 드로우 프리라고 했는데, 자, 견인력은 결국 이 추진력 또는 구동력에서 운동 저항을 뺀 그 차를, 구동력과 운동 저항의 차를 우리가 견인력이라고 한다 그랬고, 결국 견인력이 크다는 것은 구동력은 크고, 그리고 주행 저항이 작을 때 견인력이 크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견인력은 무조건 뭐죠? 견인력이 클수록 차량의 성능이 일반적으로 좋다고 할 수가 있어요. 자, 다음에는 이제 추진력 계수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소일 스러스트, 코에피션트라고 되어 있는데, 그래서 코에피션트에 해당하는 C자를 쓰고, 그 다음에 아래 첨자로 H를 붙여서 이게 추진력 계수예요. 자, 그래서 추진력 계수는 W분의 H라는 식으로 이렇게 쓰게 됩니다. 즉, 다시 말해서 우리가 이 차량이 이 노면에서 H만큼의 구동력, 즉 추진력을 발생시켰을 때 그 발생되는 구동력을 차량의 무게로 나눠준 거, 이걸 바로 추진력 계수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우에서는 1번에서 추진력이 크면은 차량의 성능이 좋다 그랬죠. 당연히 차량의 성능이 좋을 겁니다. 추진력이 클수록 무언가를 끌고 가려고 하는 힘이 크기 때문에. 자, 근데 이 추진력은 이 차량의 절대적인 성능을 얘기하는 데는 적당하지 않게 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은, 여기 이제 추진력 계수하고 이제 비교가 되는데, 1번 추진력하고 4번의 추진력 계수, 그 차이가 뭐냐면은, 일반적으로 추진력, 즉 다시 말해서 구동력은 어떻게 나타난다 그랬죠? 노면과 주행장치, 즉 타이어 간의 마찰 계수하고 축하중을 곱함으로써 우리가 마찰력을 구할 수 있다 그랬어요. 즉 마찰력은 축하중 곱하기 마찰 계수입니다. 결국 구동력도 역시 축하중 곱하기 마찰 계수 개념으로 나타나게 돼요. 자, 그러면 1번의 이 추진력은 뭐죠? 차량이 무거우면 무거울수록, 단 엔진 용량이 충분하다는 가정하에 차량이 무거우면 무거울수록 추진력은 크게 나타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 이유는 뭐죠? 마찰 계수는 어차피 동일해요. 차량의 무게와 관계없이 타이어하고 노면 간의 마찰 계수는 동일한데, 차량의 무게가 무거워지면 어떻게 돼요? 마찰 계수는 동일한데 축하중이 커지게 되죠. 그러면 추진력은 무조건 크게 될 겁니다. 자,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차량이 크다고 무조건 성능이 좋다고 얘기하진 않죠. 차량이 크면 추진력은 무조건 커진다 그랬어요. 근데 이 추진력 계수는 뭐냐면은,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추진력을 차량의 무게로 나눠준 게 바로 추진력 계수라 그랬는데, 예를 들어가지고, 어떤 차량은, 무게가, 1000kg예요. 1000kg인데, 지면 간에, 주행부가 뭐 러그가 있던, 뭐 아니면 러그가 없던 간에, 하여튼, 그 차량은, 차량 무게가 1000kg인데 만약에 700kg의 추진력을 발생시킨다고 하겠습니다. 즉 1000kg짜리 차량은 700kg의 추진력을 발생시켜요. 그러면 그때 추진력 계수는 1000분의 700 하면 0.7이라는 값이 나오게 돼요. 근데 두 번째 차량이 또 하나 있어요. 그거는 차량 무게가 2000kg예요. 2000kg인데 주행부가 추진력을 발휘하기에 적절치 않아 가지고 걔는 2000kg 차량은 1200kg의 추진력을 발생시키는 겁니다. 그러면은 아까 1000kg짜리 차량은 700kg의 추진력을 발생시켰고 2000kg의 차량은 1200kg의 추진력을 발생시켰습니다. 그럼 당연히 2000kg 차량은 1200의 추진력을 발생시키니까 성능이 좋다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이거는 근데 힘 개념으로 봤을 때는 2000kg 차량이 1200kg의 추진력을 발생시키니까 분명한 거는 추진력은 더 커요. 근데
그 추진력을 차량의 무게로 나눠준 추진력 계수 기준으로 봤을 때는 1000km 차량은 700km의 추진력을 발생시키니까 0.7의 추진력 계수를 갖게 되는 거고 2000kg의 차량은 1200km의 추진력을 발생시킨다 그랬습니다. 그럴 때는 뭐죠? 2000분의 1200 하니까 0.6이라는 추진력 계수를 갖게 돼요. 자, 그러면 이 무거운 차량은 추진력은 분명히 크지만 전체 차량 무게 대비 추진력의 비는 작은 차량 1000kg짜리는 0.7이지만 2000kg 차량은 0.6으로 추진력 계수가 떨어진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결국 뭐죠? 이 추진력 계수는 차량의 단위 무게에 대해서 얼마만큼의 추진력을 발생시킬 수 있나라는 척도로서 이 추진력 계수가 사용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추진력 계수가 크다는 거는 차량의 크기라든가 무게에 관계없이 단위 무게당 얼마만큼의 추진력을 낼 수 있냐. 즉, 이런 절대적인 이런 차량의 성능의 척도로 사용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추진력은 차량이 무거우면 무거울수록 추진력이 커지지만 추진력 계수는 뭐죠? 차량의 무게가 크다고 큰 게 아니라 어떤 효율적인 측면에서 봤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추진력 계수가 높은 차량이 어떻게 되는 거죠? 차량의 성능이 좋다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운동저항 계수가 있어요. 자, 우에서도 마찬가지로 2번의 운동저항은 뭐죠? 작을수록 좋다 그랬죠? 자, 근데 일반적으로 운동저항은 오프로드에서는 치마에 의해서 발생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차량의 무게가 크면 클수록 운동저항은 커지게 될 거예요. 왜 그러죠? 차량이 많이 빠지니까 운동저항은 아무래도 커지게 될 겁니다. 무거울수록. 자, 근데 이 운동저항 계수도 마찬가지로 추진력 계수하고 동일해요. 즉 뭐죠? 이 차량에서 발생하는 운동저항을 차량의 무게로 나눠준 거. 그래서 운동저항 계수라고 해서 CR로 표시합니다. 이건 결국 뭡니까? 추진력 계수하고 동일하게 차량의 단위 무게당 얼마만큼의 운동저항이 나타나는가. 그런 지표로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운동저항 계수가 작은 게 이 차량의 성능이 좋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여섯 번째, 견인계수라는 게 있어요. 트랙션 코에피션트라고 하는데, 자, 요거는 뭐냐면, 견인력을 차량의 무게로 나눠준 거. 그래서 CDP라고 표시했죠. 자, 요게 이제 견인계수인데, 이 견인계수는 다시 보면은 뭐예요? DP는 뭐죠? 견인력이라 그랬죠? 그러면 구동력에서 주행저항을 뺀 거. 요게 견인력이에요. 요거를 차량 무게로 나눠준 거니까, 사실은 요거는 뭐죠? W분의 H 마이너스 W분의 R로 쓸 수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추진력 계수 빼기 운동저항 계수라고도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자, 결국 이 견인계수는 결국 뭐죠? 견인력을 차량 무게로 나눠준 거기 때문에, 자,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차량이 무거워지면 추진력은 커진다 그랬죠? 자, 마찬가지로 차량이 무거워지면 견인력도 일반적으로 더 커지게 됩니다. 증가해요. 왜 그러냐면은 일반적으로 차량이 1000km에서 만약에 2000km가 됐다. 그러면은 차량이 1000km에서 2000km가 되면 운동저항도 증가를 해요. 무거워지니까. 그렇지만 운동저항 증가량보다는 구동력, 추진력 증가량이 훨씬 크게 나타나게 됩니다. 일반적인 토양에서는. 자, 그렇기 때문에 차량이 무거워질수록 견인력이 증가하게 돼요. 자, 그래서 차량이 무거울수록 견인력이 커진다 그랬는데, 근데 이 견인력을 차량 무게로 나눠준 이 견인 계수 기준을 해서 보면은 차량의 무게와 관계없이 결국 뭐라 그랬죠? 단위 무게 대비 얼마만큼의 견인력을 낼 수 있느냐, 즉 얼마만큼의 견인력을 낼 수 있느냐, 그 지표로 사용하기 때문에 결국 견인계수가 좋다는 게 차량의 무게와 관계없이 이 차량이 얼마나 효율적으로 성능이 좋게 만들어졌느냐라는 그런 지표로 사용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이 오프로드 차량에서는 이 차량의 견인 성능의 척도로 사용되는 용어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추진력이라든가 운동저항, 견인력, 이것은 차량의 크기와 관계없이, 즉 뭐 엔진 성능이라든가 주행장치가 어떻게 만들어졌느냐 이런 거에 관계없이 일반적으로 1, 2, 3번은 차량의 무게에 영향을 받게 된다 그랬습니다. 자, 근데 4, 5, 6번은 무게하고 관계없이 무게 대비 추진력의 비, 무게 대비 운동저항의 비, 또는 무게 대비 견인력의 비니까 이 4, 5, 6이 이 로해 차량의 견인 성능의 일반적인 지표로 사용한다고 보시면 돼요. 특히 그 중에서도 이 로해 차량은 뭐가 중요하다 그랬죠? 견인력이 중요하다 그랬죠? 견인력이 크면은 무언가 추가적으로 작업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커진다는 겁니다. 즉, 견인력이 크다는 것은 작업 능력이 커진다는 거예요.
자, 근데 이 차량의 무게와 관계없이 표현한 게 바로 견인계수라 한다 그랬죠.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 로해 차량의 성능에 척도로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게 바로 견인계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즉, 이 차량이 낼 수 있는 견인력을 차량 무게로 나눠준 거. 자, 이게 바로 견인계수인데, 견인계수가 일반적으로 로해 차량의 성능의 척도로 가장 많이 사용한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자, 견인 효율이라는 말이 있어요. 뭐, 트랙션 에피션시, 혹은 뭐, 트랙티브 에피션시라고도 하는데, 그래서 T2로 이렇게 표시를 합니다. 자, 이거는 구동륜에 전달된 입력 동력에 대한 구동륜의 출력 동력, 가로하고 견인 출력이라 그랬죠. 그래서 구동륜에 전달된 입력 동력, 이건 결국 뭐냐면 차축 출력이라고 보시면 돼요. 차축에 전달된 출력, 차축 출력분의 견인 출력의 비를 우리가 견인 효율이라고 한다는 겁니다. 즉, 단위 시간당 투입된 일 또는 에너지에 대한 수행된 일의 비, 즉 수행된 일이라는 것은 작업량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요 비를 우리가 견인 효율이라고 그래요. 자, 다음 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견인 효율에 대한 게 계속 나와 있는데, 자, 견인 효율 T2는 아까 뭐라 그랬죠? 앞 페이지에서 차축에 전달된 동력분의 견인 출력의 비라 그랬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출력은 동력이죠. 동력은 우리가 앞에서 배웠었죠. 뭐라 그랬죠? 동력, 파워는 일율이라고 한다 그랬습니다. 일율. 그래서 단위 시간 동안에 한 일의 양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파워, P는 T분의 W가 된다 그랬고, 그리고 일은 뭐죠? 워크, 일은 힘 곱하기 이동한 거리니까 FS로 이렇게 쓸 수 있다 그랬고, 그때 T분의 S가 뭐죠? 이동한 거리를 시간으로 나눠준 거. 이게 바로 뭐예요? 속도죠. 그래서 파워, 즉 파워는 FV, 즉 힘 곱하기 속도가 바로 파워가 된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또 보통 타이어가 이렇게 회전하면 원운동을 하죠. 그때 원운동할 때 속도 V는 타이어 반경에다가 각속도에서 R오메가로 표현할 수 있다 그랬고, 그때 FR은 뭐죠? 구동력, 지면에서 타이어 밑에서 발생하는 구동력에다가 타이어 반경을 곱한 거. 이게 뭐라 그랬어요? 토크라 그랬죠. 자, 그래서 이거는 T오메가로도 쓸 수 있습니다. 즉, 동력, 파워라는 것은 뭐죠? 힘 곱하기 작업 속도가 된다고 보시면 돼요. 힘 곱하기 속도가 파워가 되는 거고, 동력 또는 차축에 걸리는 토크에다가 각속도를 곱한 것도 역시 파워로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단위는 일반적으로 뭐라 그랬죠? 국제 단위계는 와트로 쓴다 그랬어요. 와트. 근데 일반적으로는 마력을 많이 쓰죠. 자, 이게 이제 파워의 개념입니다. 동력. 자, 그래서 견인 효율은 아까 뭐라 그랬습니까? 차축에 전달된 동력, 구동축이겠죠? 구동 차축에 전달된 동력분의 견인 출력의 비라 그랬어요. 그리고 곱하기 100을 해줬습니다. 자, 그러면 이건 뭐죠? 차축에 전달된 토크를 차축의 각속도, 쉽게 말해서 타이어의 각속도가 되겠죠? 이게 이제 차축에 전달된 동력이 되는 거고, 쉽게 말해서 인풋 동력입니다. 차축에 전달된 동력분의 견인 출력. 이건 견인력에다가 이 속도 V는 뭐냐면은 작업 속도가 되는 거예요. 작업 속도를 곱한 게, 자, 이게 견인 출력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곱하기 100을 해서 우리가 견인 효율로 이렇게 표시를 해요. 자, 요걸 다시 쓰면은, 자, T 오메가 분의, 자, dP에다가, 자, 요 V는 뭐냐면은 실제적인 작업 속도예요.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불도저가 있다. 불도저가 이렇게 흙을 막 밀고 갑니다. 뭐, 불도저의 뭐 주행부가 뭐, 휘령이든 뭐, 궤도형이든 관계없어요. 자, 불도저가 토양을 V라는 속도로 이렇게 작업을 하고 있어요. 자, 근데 이 많은 힘을 밀면서 작업을 하면 어떻게 되죠? 작업을 하면은 슬립이 발생합니다. 즉, 큰 부하가 작용하면 타이어가 노면에서 헛바퀴를 돌게 돼요. 슬립이 발생하게 돼요. 자, 그래서 이걸 다시 쓰면은 dP에다가, 자, 요 R 오메가가 있습니다. R 오메가가 뭐냐면 차축의 회전수예요. R 곱하기 오메가. 차축의 속도입니다. R 오메가. 타이어, 쉽게 말해서 이론적인 속도라고 보시면 돼요. R 오메가가 타이어의 반경에다가 타이어 각속도니까, 즉, 타이어가 한 바퀴 돌면은 주행하는 거리가 있겠죠. 자, 그거에다가 시간으로 나눠준 개념이니까, 요게 이론적인 타이어의 속도예요.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차량이 시속 10km로, 미터계로 막 주행을 해야 돼요. 시속 10km로 가야 되는데, 자, 이 R 오메가 개념으로 하면 시속 10km로 주행을 해야 되는데, 작업을 하다 보니까 타이어가 큰 부하가 걸려서 지면에서 헛바퀴를 도는 겁니다. 헛바퀴 돌아서 시속 8km로 작업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럼 어떻게 되죠?
20%의 슬립이 발생한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10km로 주행을 해야 되는데 실제적으로는 타이어 도는 회전수를 따지면은 시속 10km로 주행을 해야 되는데 작업을 하다 보니까 뒤에다가 무언가를 끌고 가려고 하다 보니까 헛바퀴가 돌게 돼요. 그러면서 시속 10km가 아니라 시속 8km로 작업을 한다는 겁니다. 그럼 뭐죠? 20%의 슬립이 발생한 거죠. 그때 이 S가 바로 슬립에 해당하는 겁니다. 슬립이 100%일 때는 1, 슬립이 20%면 0.2로 표시하면 돼요. 자, 그러면 이게 0.8이 되겠죠. 예를 들어서 슬립이 20%면 1-0.2면. 자, 그래서 요거는 실제 주행 작업 속도니까, 자, 요거는 이론적인 속도고 1-s를 곱해주면은 요게 바로 실제 속도 V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T 오메가분의 dp r 오메가 1-s 곱하기 100. 야, 요런 식으로 쓸 수가 있고. 자, 그 다음에 여기 오메가는 서로 소거가 되고, 그래서 t분의 dp r 1-s 곱하기 100. 자, 그리고 요 t는 뭐죠? 토크는 구동력 곱하기 타이어 반경이니까 h 곱하기 r이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래서 r 소거되니까 h분의 dp의 1-s에 곱하기 100으로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즉, 차량의 견인력을 구동력으로 나눠준 다음에 1-s, s는 슬립이라 그랬어요. 1-s 곱하기 100 해주면은 이게 견인 효율이라는 걸로 우리가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견인 효율은 뭐냐면은 앞에서 나온 견인 계수는 이 차량이 얼마만큼의 견인력을 낼 수 있느냐, 즉 단위 무게당 얼마만큼의 견인력을 낼 수 있느냐라는 그런 성능의 척도로 사용되는 거고, 이 견인 효율은 이 로에 차량이 작업을 할 때 얼마나 작업 효율을 효율적으로 내면서 작업을 하는가, 그런 척도로 나타내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바로 작업 성능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T는 견인 효율, 퍼센테이지로 표시를 했고, DP는 견인력, 뭐 단위는 뉴턴, 힘의 개념이니까, 그리고 V는 차량의 실제 주행 속도입니다. 뭐 미터 퍼 세크가 되던, 혹은 킬로미터 퍼 아워가 될 수도 있고, 자, 그리고 이거는 차축에 걸리는 토크, 그리고 구동륜의 각속도, 그리고 슬립 0에서 1. 슬립 100%면은 1이고 슬립 10%면 0.1이라 그랬죠. 즉 0에서 1 사이가 되는 거고, 그리고 R은 구동륜의 이제 반경이라고 보시면 돼요. 뭐 유효 회전 반경. 자, 그래서 이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아까 이제 예를 들어서, 자, 우리가 아까 어떤 거를 끌고 가려고 할 때 20% 슬립이 발생하는 겁니다. 부하가 커가지고. 근데 이번엔 끌고 가는 거를 무지무지하게 무거운 거를 끈으로 연결해서 끌고 가려고 그래요. 뭐 한 100kg 정도가 아니라 몇백 킬로, 뭐 차량 무게보다 무거운 거를 끌고 가려고 이제 하는 겁니다. 끌고 가려고 하면 어떻게 돼요? 이 차량이 못 끌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타이어는 회전을 할 겁니다. 로에서, 오프로드에서 회전을 해요. 회전을 하는데 100% 헛바퀴가 돌게 될 거예요. 왜? 끌고 가려는 게 너무 무거우면 100% 헛바퀴를 돌게 되겠죠. 자, 그러면 슬립이 어떻게 되죠? 1-s에서 슬립이 100%니까 1이 돼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슬립이 1이니까 어떻게 되죠? 가로 안이 0이 되죠. 그러면 결국 견인 효율은 0이 된다는 겁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은, 실제 작업 속도가 0이에요. 0이 된다는 겁니다. 아까 너무나 무거운 걸 끌고 가려고 하면은 더 이상 끌고 갈 수가 없으니까 차량은 계속 타이어는 돌아가요. 헛바퀴는 도는데 끌고 가질 못하기 때문에 진행을 못 한다는 겁니다. 주행을 못 해요. 그러면 실제 작업 속도는 0이 되는 거죠. 그럼 뭐죠? 0이 되니까 뭐죠? 견인력은 굉장히 크게 나오는자, 견인력은 존재하는데 뭐예요? 작업 속도가 0이니까 결국 뭐죠? 일이 0이라는 겁니다. 효율이 0이라는 거는 일이 0이라는 뜻이기 때문에 전혀 작업을 안 한다는 뜻으로 생각을 하시면 돼요. 요게 이제 견인 효율 개념입니다. 그래서 요 견인 효율은 조금 여기서 설명하기에는 개념이 조금 애매한데, 요 견인 효율에 대한 것은 나중에 진도를 나가면서 뒤에서 좀 더 데이터를 가지고서 좀 더 자세히 예를 들어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여튼 우리가 이 로에 차량의 성능 척도로 사용하는 것은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추진력, 운동저항, 견인력, 이런 게 이제 로에 차량의 성능 척도로 사용을 하고, 근데 요 세 개는 뭐라 그랬죠? 차량의 무게에 영향을 받는다 그랬죠? 그래서 차량의 무게하고 관계없이 어떤 그 차량에 얼마나 이 효율적으로 성능을 낼 수 있느냐라는 걸로 따지는 걸로 해서 뭐가 있었죠? 추진력을 차량 무게로 나눠준 추진력 계수, 그리고 운동저항을 차량의 무게로 나눠준 운동저항 계수, 그리고 견인력을 차량 무게로 나눠준 견인 계수. 요 세 개가 일반적으로 로에 차량의 성능을 나타내는 지표로 많이 더 사용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그 중에서도 견인 계수가 로에 차량의 성능을 나타내는 지표로 가장 많이 사용한다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설명했던 이 견인 효율은 우리가 어떤 작업을 할 때
이 차량이 얼마만큼 효율이 높게 작업을 하고 있는가, 즉 작업 효율을 얘기할 때 이 견인 효율을 가지고서 많이 사용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차량의 성능이 좋든 나쁘든 간에 이 작업 효율이 높게 나오도록, 이 퍼센테이지 값이 높게 나오도록 작업을 할 때 우리가 가장 효율적으로 작업을 한다고 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견인 효율에 대한 것은 이 뒤에서 나중에 추가로 한번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에는 견인 성능에 관계되는 인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량의 견인 성능에 관계되는 인자. 결국 견인 성능은 뭐죠? 추진력하고 운동 저항에 관계되는 거죠. 추진력은 크면 클수록 좋은 거고, 운동 저항은 작으면 작을수록 좋은 거고, 그리고 그 결과로 나타나는 게 견인력으로 나타난다 그랬죠. 추진력과 운동 저항의 차, 그게 견인력으로 나타난다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 걸 견인력이 크다는 거는 일반적으로 견인 성능이 좋다고 얘기할 수가 있다 그랬는데, 이 견인 성능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차량에 관한 인자가 있을 수도 있고 또 토양에 관한 인자가 있습니다. 자, 아무래도 차량이 잘 만들어졌으면은 동일한 노면이라고 하더라도 차량이 잘 만들어졌으면은 견인 성능이 올라가겠죠. 자, 그리고 동일한 차량이라고 하더라도 뭐예요? 동일한 차량도 이 온로드에서는 별 의미가 없어요. 왜? 전부 다 마찰 계수만 가지고서 하는 거니까 노면에 따라서 성능의 차이가 거의 없습니다. 근데 이 오프로드, 특히 연약지에서는 뭐예요? 동일한 차량이라고 하더라도 A 지역은 막 푹푹 빠지는 지역이고, 어디는 좀 단단한 지역이고, 어디는 모래 성분이 많고, 이런 성분에 따라 가지고서 차량 성능이 다르게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견인 성능에 관계되는 인자는 차량에 관한 인자뿐만 아니라 토양에 관한 인자, 즉 지형에 관한 인자가 또 이렇게 크게 작용하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차량에 관한 인자보다도 이 지형에 관한 인자가 더 크게 작용할 수도 있어요. 이 로해 차량에서는. 자, 그래서 한번 이 견인 성능에 관계되는 인자 중에서 그래서 차량에 관한 인자, 지형에 관한 인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먼저 첫 번째로 차량에 관한 인자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자, 차량은 이 오프로드에서는 크게 차량이 뭐죠? 휠형 차량하고 궤도형 차량 두 개가 이제 대표적으로 사용한다 그랬죠. 물론 일반적으로는 휠형 차량이 대부분 사용하게 되겠지만 아주 습지라든가 굉장히 주행하기 어려운 아주 연약지에서는 보통 궤도형 차량도 많이 사용한다 그랬어요. 자, 그래서 이 차량에 관한 인자 중에서 먼저 휠형 차량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휠형 차량은 보통 우리가 휠드 비이클이라고 이렇게 하고, 자, 이 휠형 차량이 이 견인 성능에 미치는 인자들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것만 이렇게 나열을 했습니다. 자, 첫 번째로 차량 무게가 있어요. 자, 차량 무게는 앞에서 제가 추진력 계수, 추진력, 운동 저항 거기서 얘기했지만 차량 무게는 뭐죠? 견인 성능에 영향을 주죠. 앞에서 뭐라 그랬죠? 차량 무게가 무거워지면 축하중 곱하기 마찰 계수에 의해 가지고 구동력, 즉 추진력이 발생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차량 무게가 커지면은 어떻게 된다 그랬죠? 구동력이 증가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차량 무게는 차량의 견인 성능에 영향을 미치는 인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타이어의 치수가 또 차량의 견인 성능에 영향을 미쳐요. 크게 보면은 타이어의 직경과 폭이 크게 영향을 미칩니다. 직경하고 폭은 거의 같은 개념으로 보시면 돼요. 일단 먼저 폭을 먼저 볼 때, 폭은 어때요? 타이어의 폭이 넓다는 것은 앞에서도 우리가 1장부터 쭉 설명을 해왔지만 폭이 커진다는 건 뭐죠? 일반적으로 광폭 타이어를 얘기하는 거죠. 온로드에서는 광폭 타이어든 아니면 폭이 작은 타이어든 성능에 크게 영향이 없습니다. 단지 온로드에서 광폭 타이어를 사용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성능은 조금 떨어질 수 있지만 조향 쪽, 선회 쪽, 코너링 쪽에서는 코너링에 대해서는 광폭 타이어가 훨씬 조향의 안정성이 커지기 때문에 그런 장점은 있지만 이 견인 성능 측면에서 봤을 때 이 타이어의 폭은 뭐라 그랬죠? 타이어의 폭이 커지면 광폭 타이어가 되고 광폭 타이어가 되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접지 면적이 넓어진다 그랬죠. 접지 면적이 넓어지면 단위 면적당 작용하는 하중, 접지압이 감소하게 되고, 그럼 결국 뭐예요? 치마가 감소하니까 결국 운동 저항이 줄어들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타이어의 폭은 이 오프로드, 특히 연약지에서는 견인 성능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직경도 타이어 폭이랑 마찬가지라 그랬죠. 직경이 커지면은 어떻게 돼요? 조금만 치마해도 순간적으로 접지 면적이 넓어지니까 역시 뭐예요? 치마가 작아지고, 그래서 운동 저항이 감소되는 효과가 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물론 직경이 커지면 뭐예요? 어디 앞에 장애물, 조금 더 둔턱 같은 게 있을 때 넘어가기도 쉽겠죠. 그런 장점도 물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타이어 공기압도 있어요. 타이어 공기압은 온로드하고 오프로드하고 반대 개념이 된다 그랬죠. 온로드에서는 자, 타이어 공기압이 높을수록 구름 저항이 감소한다 그랬습니다. 온로드에서는 왜? 타이어의 찌그러짐, 변형이 감소하기 때문에. 그리고 타이어 공기압이 낮아지면은 찌그러짐이 많기 때문에 온로드에서는 자, 구름 저항이 증가한다 그랬어요. 자, 근데 오프로드는 그렇지 않다 그랬죠. 특히 연약지에서는 타이어 공기압이 감소하면은 많이 찌그러지게 되겠죠. 많이 찌그러지면 결국 뭐예요? 타이어의 직경이 넓어진 거 혹은 폭이 넓어진 개념하고 같은 개념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타이어 공기압이 낮아지면은 접지 면적이 넓어지기 때문에 오히려 거꾸로 운동저항, 즉 구름저항, 여기서는 엄밀히 말하면 뭐죠? 앞에서 얘기한 다짐저항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치마가 적게 돼가지고 다짐저항이 작게 돼서 결국 운동저항이 줄어드는 효과가 나타나게 돼요. 타이어 공기압이 감소할수록. 자, 그리고 또 러그가 있다 그랬죠. 이거는 이제 전부 다 뭐예요? 이 두 개는 운동저항에 주로 관계되는 거고, 자, 러그는 뭐죠? 구동력이죠. 우리가 온로드에서는 타이어의 노면의 변형이 없지만 오프로드는 노면의 변형이 발생한다 그랬죠. 타이어가 토양 속으로 푹 빠져서 들어간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마찰 계수가 적기 때문에 구동력이 굉장히 작다 그랬어요. 그래서 구동력을 증가시킬 목적으로 어떻게 한다 그랬죠? 타이어가 이렇게 있으면은 타이어의 돌출부, 러그라고 해서 돌출부를 이렇게 튀어나오게 해가지고, 자, 그게 토양 속으로 파고들어서 토양을 절단시키면서 가는 그런 힘을 발생시키게 된다 그랬습니다. 이걸 러그라 그랬어요. 그래서 오프로드에서는 마찰력뿐만이 아니라 결국 뭐죠? 전단력에 의해서도 구동력이 발생한다 그랬죠. 그 전단력의 역할을 해주는 게 바로 러그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바로 구동력을 향상시키는 역할을 해준다 그랬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구동 방식, 이륜구동하고 사륜구동. 이거는 뭐 온로드나 오프로드나 같은 개념이죠. 당연히 이륜구동보다는 사륜구동이 구동력이 커지겠죠. 왜? 앞차축뿐만이 아니라 4개 차축, 즉 타이어 4개의 4바퀴에서 모두 동력을, 마찰력, 즉 구동력을 발생시키니까 당연히 이륜구동보다는 사륜구동이 자, 구동력이 향상될 것입니다. 자, 다음에 이제 궤도형 차량에 대한 인자. 자, 궤도형 차량은 보통 트랙트 비이클이라고 하는데, 물론 여기도 이제 무게는 똑같이 중요해요. 여기 차량 무게처럼 여기도 무게는 들어가는데 여기서는 뺐습니다. 동일한 휘령이나 동일해요. 자, 그리고 두 번째로 궤도 치수가 있습니다. 여기는 궤도의 길이라든가 폭이에요. 자, 이 궤도 치수는 휘령 차량에 대해서 타이어 치수, 직경하고 폭하고 같은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궤도의 길이, 이건 뭐죠? 궤도의 길이가 길어진다는 것은 타이어로 치면은 직경이 커진다는 개념하고 동일하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궤도 폭도 역시 마찬가지로 타이어 폭하고 마찬가지 개념이죠. 광폭 타이어 개념이랑 동일한 개념으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궤도 길이가 길어지거나 궤도의 폭이 커지면 당연히 어떻게 돼요? 접지 면적이 넓어지게 되겠죠. 그러니까 역시 접지 면적이 넓어지면 궤도형 차량은 연약지에서 치마가 감소하게 되고, 치마가 감소하면 어떻게 돼요? 운동저항이 감소한다 그랬죠. 그래서 운동저항을 감소시키는 목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궤도 장력이라는 게 있어요. 궤도 장력은 뭐죠? 궤도가 이렇게 있으면은 이 궤도가 얼마나 팽팽하게 당겨져 있냐. 그게 이제 궤도 장력인데, 이 궤도 장력은 좀 타이어 공기압이랑 좀 개념이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궤도 장력이 크면은 어떻게 돼요? 팽팽하니까 어떻게 돼요? 궤도 장력이 적을 때는 이 밖에 궤도가 이렇게 있을 때 밑에 보면 바퀴가 이렇게 있습니다. 궤도용도 보통 보기륜이라고 하는데 그 사이에 궤도가 이렇게 있는데 그 궤도가 휘어져요. 궤도 장력이 적으면. 그러면은 이게 치마가 좀 증가가 됩니다. 근데 궤도 장력이 팽팽하면, 궤도 장력이 커지면은 역시 거의 팽팽하게 궤도가 작용하기 때문에 치마량이 감소하게 돼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궤도 장력이 커지면은 운동 저항이 감소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전륜, 로드 휠이라고 되어 있는데, 보통 이제 로드 휠이라고, 일반적으로는 로드 휠이라고 안 하고 사실 원래 전문적인 용어로 원래 로드 휠이라고 이렇게 쓰는데, 일반적으로 밖에서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쓸 때는 로드 휠이라는 말보다 특히 군대에서 뭐 탱크나 장갑차 뭐 이제 이런 거 운전병이라든가 그런 거 기갑사단에서는 이 로드 휠이라고 안 하고 뭐냐면 보기륜이라고 보통 많이 합니다. 탱크 같은 거에 보면. 자, 궤도가 이렇게 있으면 밑에 뭐예요? 바퀴가 여러 개가 있죠. 궤도 밑에, 궤도랑 닿는 부분에. 그걸 우리가 보기륜이라고 합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전문적인 용어로는 원래 로드 휠이라는 게 맞는 용어예요. 자, 하여튼 이 전륜의 직경 및 수, 그리고 전륜 간의 간격도 역시
견인 성능에 영향을 미친다는 겁니다. 직경이 크면은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타이어 직경이 커진 거하고 동일한 효과를 내요. 그리고 전륜의 수가 많아질수록 역시 치마량이 감소하게 되는 겁니다. 치마량이 감소해서 자 운동 저항이 감소하고, 그리고 전륜 간의 간격이 역시 전륜 간의 간격은 작을수록 자 치마량이 적게 되기 때문에 자 운동 저항이 감소하는 그런 효과를 나타내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라우저라는 게 있어요. 그라우저는 이 궤도형 차량의 그라우저는 이 휠형 차량의 러그하고 동일한 효과를 내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러그는 뭐예요? 타이어의 트레드 부분에 돌기 부분으로 이렇게 튀어나와 있는 거죠. 토양의 전단력을 이용해서 구동력을 향상시키려고. 자, 그와 마찬가지로 궤도형 차량에도 밑에 궤도가 이렇게 있으면은 이 밑에 러그처럼 이렇게 그라우저라고 이렇게 돌기부가 이렇게 튀어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토양 속으로 파고들게. 토양을 절단시키면서 가도록 그라우저라는 게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그라우저는 결국 마찬가지로 이 휠형 차량의 러그와 마찬가지로 구동력을 향상시키는 그런 효과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요와 같은 게 바로 차량에 관한 인자예요. 자, 요거에 대해서는 뒤에 표를 보고서 다시 한번. 자, 먼저 휠형 차량의 주요 인자에 따른 차량의 견인 성능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 이 내용은 제가 앞에서 이미 말로 다 설명을 한 겁니다. 말로 설명을 했고, 자, 요건 근데 이제 문서화를 다시 했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보시면은 휠형 차량 인자가 있습니다. 즉 차량 무게,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차량 무게, 타이어 치수, 그리고 타이어 공기압, 러그, 구동 방식이 있고, 자, 오른쪽에는 뭐죠? 견인 성능 인자라고 해서 추진력, 즉 구동력 H, 그리고 운동 저항, 그리고 추진력과 운동 저항이 차인 견인력, 그리고 뭐 전체적인 이제 견인 성능에 대한 식으로 이렇게 표현을 해놨습니다. 자, 그럼 앞에서 설명했지만 다시 한번 보고 넘어갈게요. 자, 휠형 차량에서 차량 무게가 있습니다. 자, 차량 무게가 증가를 했어요. 차량 무게가 증가를 했어요. 그럼 먼저 추진력 관점에서 볼 때, 차량 무게가 증가하면은 어떻게 된다 그랬죠? 축하중이 증가한다 그랬죠? 축하중이 증가하고, 축하중이 증가하면은 당연히 뭐예요? 마찰력이 증가하게 될 겁니다. 마찰력은 뭐죠? 축하중 곱하기 마찰계수로 나타나니까 당연히 축하중이 증가하면 마찰계수가 증가하고, 마찰력이 증가하게 되겠죠? 마찰력이 증가한다는 건 결국 뭐예요? 구동력, 다시 말해서 추진력이 증가하는 거죠. 그래서 차량 무게가 증가한다는 것은 추진력을 증가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자, 그럼 차량 무게의 증가가 운동 저항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축하중이 증가되면은 당연히 어떻게 되죠? 접지압이 증가되겠죠. 접지압이 증가되면 결국 타이어의 치마가 증가하게 될 테고, 치마가 증가하면 뭐죠? 운동 저항이 증가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차량 무게의 증가는 구동력 측면에서는 플러스 요인으로 작용하고, 운동 저항 측면에서는 마이너스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견인력이 있어요. 견인력은 뭐죠? 구동력에서, 즉 추진력에서 운동 저항을 빼준 걸 견인력, 드롭아풀, DP라고 한다 그랬죠. 자, 그래서 견인력 측면에서 봤을 때 일반적으로 자, 차량 무게가 증가했을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운동 저항 증가량에 비해서는 추진력 증가량이 크게 나타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차량 무게가 증가하면 견인력은 증가를 하게 된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전체적인 견인 성능에서 봤을 때, 자, 견인력 측면에서 차량 무게의 증가는 견인 성능을 향상시킨다 그랬습니다. 왜? 추진력 증가량이 운동 저항 증가량보다는 크다 그랬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견인력이 증가하기 때문에 견인력 측면에서는 차량의 무게 증가는 견인 성능을 향상시키는 플러스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볼 수가 있어요. 자, 근데 이제 효율. 우리가 앞에서 아까 견인 효율이라는 말을 아까 7번 항에서 한번 다룬 적이 있었죠. 이 효율 측면에서는 이 차량 무게가 증가한다고 해서 꼭 증가하는 건 아니에요. 증가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노면의 조건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게 돼요. 자, 즉 차량 무게가 증가하면은 추진력은 증가하고, 추진력도 증가하고 운동 저항도 증가하는데, 차량 무게가 증가하면 추진력 증가량이 크기 때문에 견인력이 더 증가한다 그랬어요. 근데 추진력 개수하고 운동 저항 개수 개념에서 봤을 때는, 즉 추진력 개수 증가량보다 만약에 운동 저항 개수 증가량이 클 경우에는 순수하게 견인력은 증가하더라도 자, 견인 개수는 감소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즉 차량의 단위 무게분의 견인력의 비로 따졌을 때, 즉 견인 개수 측면에서는 이게 차량 무게의 증가가 항상 견인 개수 측면에서는 플러스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효율 측면에서는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무조건 효율이 중요한 게 아니라 큰 힘이 필요하다. 큰 힘이 필요할 때는, 즉 견인력 측면에서는 차량 무게 증가가
무조건 플러스 요인으로 작용하게 되고, 그러나 효율 측면에서는 플러스 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효율 측면에서 나오는 것은 앞에서도 설명했지만 요 뒤쪽에 나중에 이제 요 견인 효율에 대해서는 뒤에 좀 더 자세히 다루도록 할 거예요. 자, 또, 그 다음에, 자, 휘령 차량에서 타이어 치수, 아까 직경하고 폭이 있다 그랬는데, 자, 직경이 증가할 경우, 직경이 증가하면 어떻게 된다 그랬죠? 직경 증가가 추진력에 미치는 영향을 한번 볼게요. 타이어 직경을 증가시킨다고 해도 이 직경 증가는 추진력, 즉 구동력에는 거의 영향이 없습니다. 왜? 구동력은 어떻게 나타난다 그랬죠? 축하중 곱하기 마찰계수에서 나타난다 그랬어요. 근데 타이어의 직경이 증가한다고 해서 뭐 축하중이 변화가 있는 건 아니죠. 그래서 이 추진력에는 거의 영향이 없다고 보시면 돼요. 타이어의 직경 증가는. 자, 그리고 운동 저항 측면에서 볼 때는 뭐예요? 접지 면적이 당연히 증가하니까 접지압이 감소하고, 그러면 치마가 감소하기 때문에 운동 저항은 감소하게 될 겁니다. 자, 그리고 전체적으로 견인력 측면에서 봤을 때, 자, 구동력은 별 차이가 없지만 운동 저항이 감소하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견인력은 증가하겠죠. 그래서 운동 저항 감소로 견인력이 증가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타이어의 직경이 증가하면 자, 견인 성능이 향상한다고 볼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타이어 폭이 증가하는 경우, 마찬가지로 타이어 폭도 구동력, 즉 추진력에는 거의 영향이 없습니다. 왜죠? 축하중의 변화가 없기 때문에 마찰계수는 동일하고, 그래서 타이어의 폭 증가는 구동력에는 거의 영향이 없고, 자, 운동 저항 측면에서 보면은 어떻게 되죠? 직경하고 동일하다 그랬죠? 접지 면적이 증가하고, 그러면 접지압 감소, 그럼 치마가 감소가 되기 때문에 운동 저항 감소한다 그랬습니다. 마찬가지로 추진력에는 별 영향이 없지만 운동 저항이 감소하니까 결국 타이어의 폭을 증가시키는 것은 운동 저항 감소로 인해서 견인력을 증가시키는 효과가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타이어 폭을 증가시키는 것은 견인 성능을 향상시키는 그런 효과를 낼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타이어 공기압. 자, 타이어 공기압을 감소시켰을 경우, 자, 마찬가지로 추진력, 즉 구동력에는 거의 영향 없겠죠. 왜 그렇죠? 타이어 공기압 감소시킨다고 해서 축하중에 변화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타이어 공기압 감소는 구동력에는 거의 영향이 없습니다. 그러나 운동 저항 측면에서 봤을 때 타이어 공기압을 감소시키면 어떻게 된다 그랬죠? 접지 면적이 증가한다 그랬죠? 많이 찌그러지니까 접지 면적이 증가하고, 마찬가지로 접지 면적이 증가하면 접지압 감소, 그리고 치마가 또 감소하게 돼서 운동 저항이 감소하게 된다 그랬습니다. 따라서 운동 저항 감소로 견인력이 당연히 증가하게 될 그런 효과를 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오프로드, 특히 연약지에서는 타이어 공기압을 감소시킴으로써 결국 견인 성능이 향상된다고 볼 수가 있어요. 자, 근데 이게 온로드에서는 반대로 나타난다 그랬죠? 온로드에서는 타이어 공기압을 감소시키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많이 찌그러지면은 굴러가는 구름 저항이 증가한다 그랬죠? 그래서 온로드에서는 타이어 공기압을 감소시키면 구름 저항이 증가하기 때문에 자, 견인력이 감소한다는 겁니다. 즉, 다시 말해서 온로드에서는 견인력이라고 안 하고 뭐라 그랬죠? 잉여 구동력이 감소하게 되겠죠? 그래서 견인 성능 감소, 즉 다시 말해서 온로드에서는 가속 성능이 감소한다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러그는 자, 토양의 전단력을 이용한다 그랬어요. 러그는 돌기부루처럼 튀어나와 있는 거니까 일반적으로 지면과의 마찰력에 의해서만 구동력을 발생시키는 게 아니라 이 러그가 있으면 토양 속으로 파고들어서 토양을 절단시키면서 간다 그랬으니까 마찰력뿐만이 아니라 뭐예요? 토양의 전단력을 이용하기 때문에 추진력을 증가시키는 효과가 있다 그랬습니다. 근데 운동 저항에는 거의 영향은 없어요. 근데 너무 러그가 크면은 굴러가는데 무리가 가기 때문에 운동 저항에 일부분 영향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나 추진력 증가량에 비해서는 그 영향이 좀 작다고 보시면 돼요. 자, 하여튼 이 러그가 있으면은 연약지, 특히 오프로드에서는 추진력 증가로 견인력이 증가가 되고 결국 견인 성능이 향상되는 효과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구동 방식은 이륜구동, 사륜구동. 이건 당연하죠. 두 바퀴에서만 추진력을 발생시키니까 추진력이 작게 나타나게 되겠죠. 요거는 이제 사륜구동에서 상대적으로 표시한 겁니다. 그리고 사륜구동은 네 바퀴에서 추진력이 발생하니까 이륜구동에 비해서 추진력이 크게 나타나게 될 테고. 그리고 이륜구동이나 사륜구동이나 운동저항 측면에서는 큰 영향이 없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전체적으로 견인력 측면에서는 자, 이륜구동은 사륜구동에 비해 추진력이 작으니까 사륜구동에 비해 견인력이 작게 나타날 테고, 그리고 사륜구동은 이륜구동에 비해 견인력이 증가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이륜구동은 사륜구동에 비해 견인 성능 저하, 그리고 사륜구동은 이륜구동에 비해 견인 성능이 향상된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앞에서 앞 페이지에서 제가 뭐 휘령 차량 뭐 이렇게 쭉 요인에 대해서 설명했지만 그때는 좀 말로 해서 좀 여러분들이 이해하기가 좀 어려울 수 있겠지만 자, 요 표를 보시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좀 더 쉽게 이해하실 수 있으니까 그 인자에 대해서는 요 표를 보고서 여러분들이 자세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궤도형 차량도 동일하게 이렇게 표로 이제 작성을 했어요. 궤도형 차량도 휘령 차량하고 동일합니다. 거의 비슷해요. 자, 비슷한 거니까 한번 읽고 넘어갈게요. 마찬가지로 자, 궤도형 차량의 주요 인자에 따른 차량의 견인 성능 해서 궤도형 차량 인자는 차량 무게, 궤도 치수, 궤도 장력, 그리고 아까 보기륜이라 그랬죠. 혹은 전륜, 전륜의 직경, 그리고 수 및 간격, 그리고 그라우저 이렇게 똑같습니다. 개념. 먼저 차량 무게. 자, 추진력 측면, 운동저항 측면. 자, 요거는 차량 무게가 증가하는 거. 자, 이거는 앞에 휘령 차량하고 동일합니다. 동일하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쭉 읽어보시면 돼요. 하여튼 추진력 증가하면은 결국 뭐예요? 차량 무게가 증가하면 추진력은 결국 뭐죠? 증가하고 운동저항도 역시 증가하고 그리고 근데 운동저항 증가량보다는 일반적으로 추진력 증가량이 크기 때문에 견인력은 증가한다 그랬고 그리고 견인 성능에서는 견인력 측면에서는 견인 성능이 향상되지만 효율 측면에서는 꼭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그랬습니다. 요거는 휘령 차량이랑 동일해요. 자, 그리고 궤도 치수. 먼저 궤도 길이. 이거는 뭐죠? 타이어 직경 증가하고 거의 유사하다 그랬죠. 자, 그래서 궤도 길이는 자, 추진력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으나 궤도 길이가 길 경우 추진력은 약간 증가한다 그랬어요. 사실 앞에서 휘령 차량에 대해서는 타이어 직경이 커지면은 추진력에 영향이 없다 그랬죠, 거의. 사실 이 궤도 길이가 길어지더라도 추진력에는 거의 영향이 없습니다. 근데 제가 여기서 궤도 길이가 길 경우 추진력은 약간 증가한다 그랬는데 이것은 사실 축하중 곱하기 마찰계수 개념에서 나타나는 건 아닙니다. 이건 굉장히 복잡한 이론이 있는데 그냥 여기서는 그냥 여러분들은 추진력은 약간 증가한다고는 했지만 그냥 앞에 휘령 차량과 마찬가지로 궤도 길이가 증가하면은 그냥 추진력에는 거의 영향이 없다고 그냥 생각하시면 돼요. 영향이 없다고 그냥 휘령 차량처럼 동일하게 생각을 하세요. 즉 휘령 차량의 직경 증가하고 동일하게 추진력에는 거의 영향이 없다고 보셔도 관계는 없습니다. 그리고 접지 면적은 증가하니까 당연히 뭐 어떻게 돼요? 자, 접지압 감소, 치마 감소, 운동저항 감소로 나타날 테고 그리고 운동저항 감소로 견인력이 증가해서 결국 궤도 길이가 길면은 견인 성능이 향상될 겁니다. 궤도 폭도 마찬가지로 타이어 폭이랑 동일하죠. 자, 그러니까 이것도 추진력에는 거의 영향이 없고 폭이 증가하면 접지 면적 증가, 그리고 접지압 감소, 치마 감소, 운동저항 감소로 이어질 테고 결국 운동저항 감소로 견인력이 증가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궤도 폭이 증가하면 견인 성능은 향상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궤도 장력. 궤도 장력이 증가하면은 얘도 마찬가지로 추진력에는 거의 영향이 없습니다. 자, 근데 운동저항 측면에서는 궤도 장력이 증가하면 밑에 지면과 닿는 부분이 이렇게 휘어지질 않고 팽팽해지니까 거의 접지압이 거의 균일하게 돼요. 즉, 뭐 합판 올려놓은 것처럼. 그래서 접지압이 균일해지면은 치마가 감소하게 됩니다. 그래서 치마가 감소해서 결국 운동저항 감소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운동저항 감소로 견인력이 증가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궤도 장력이 증가하면 운동저항 감소로 견인력은 증가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견인 성능은 향상이 돼요. 자, 근데 여기서 하나 이제 고려할 건 뭐냐면 궤도 장력이 증가하면 견인 성능은 향상이 돼요. 그러나 내부 운동저항이 증가하여 효율이 감소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예를 들어서 궤도형 차량을 자, 위에다가 중립에다가 놓고서 천장에다가 매달아 놨어요. 자, 매달아 놓은 상태에서 궤도를 잡아당기면 어떻게 돼요? 궤도가 돌아가긴 돌아가는데 굉장히 힘들게 돌아갈 겁니다. 근데 궤도 장력이 굉장히 팽팽하게 궤도 장력이 증가하면 이 궤도 자체를 돌리는 것 자체가 굉장히 힘들다는 겁니다. 자, 일단 우리가 휘령 차량이든 궤도형 차량이든 일단 뭐예요? 주행을 하려면 어떻게 되죠? 지면과 마찰력을 발생시켜야 돼요. 마찰력을 발생시키려면 일단 시작이 뭐죠? 시작 단계는 타이어가 회전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궤도형 차량 입장에서는 궤도가 돌아가야지 일단 지면과 마찰을 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마찰을 내려면 궤도가 돌아가야 되는데 일단 처음에 마찰이 되기 직전에 궤도를 돌리는데 이미 에너지가 많이 소요가 된다는 겁니다. 즉 궤도 장력이 증가할수록 최초의 궤도를 돌리는데 에너지 손실이 굉장히 커지게 돼요. 그게 바로 내부 운동저항이라 그래요. 그래서 궤도 장력이 증가하면은 운동저항이 감소하기 때문에 견인 성능이 향상되나 궤도 장력이 증가하면 뭐예요? 내부 운동저항, 즉 궤도 자체를 돌리기가 힘들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즉 내부 운동저항이 커져요. 그래서 내부 운동저항이 증가하여 효율이 감소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
자, 그 다음에 전륜, 보기륜이라 그랬죠. 다른 말로 전륜의 직경하고 수, 그리고 간격. 자, 전륜의 직경이나 수가 증가할 경우, 직경이 증가하면은 우리 앞에서 그 휘령 차량처럼 타이어 직경 증가하는 거하고 거의 유사합니다. 자, 그래서 전륜의 직경이 커지거나 아니면 바퀴가 많아질수록 접지압이 균일하게 돼요. 자, 그래서 이 전륜의 직경이나 수가 증가하면은 추진력에는 거의 영향이 없어요. 그리고 그러나 접지압이 균일한 효과가 나기 때문에 치마가 감소가 돼서 운동 저항이 감소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전륜의 직경하고 수는 증가하는 경우가 요 글에 해당하는 거고, 그리고 전륜 간의 간격이 있어요. 전륜 간의 간격은 감소하는 경우가 요 글에 해당한다고 보시면 돼요. 즉, 전륜의 직경하고 수가 증가하는 거는 전륜 간의 간격이 감소하는 경우가 같은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보시면 돼요. 요 전륜의 직경하고 수는 증가하고 전륜 간의 간격은 감소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이 나와 있는 이 표현이. 자, 그래서 이런 경우에 추진력에는 거의 영향이 없고 접지압이 균일한 효과. 그래서 치마 감소, 운동 저항 감소가 돼서 결국 운동 저항 감소로 견인력이 증가한다고 보시면 되고 전체적으로 견인 성능이 향상된다고 보시면 돼요. 즉 보기륜이라 그랬죠. 로드휠은 직경이 클수록 자, 견인 성능이 향상되고 개수가 또 클수록 견인 성능이 향상돼요. 또는 이 로드휠 간의 간격이 적을수록 견인 성능이 향상된다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라우저는 앞에서 얘기한 뭐죠? 휘령 차량의 러그하고 같다 그랬죠. 그리고 이 그라우저는 토양의 전단력을 이용함으로 추진력을 증가시키는 요인이 되고, 그리고 운동 저항에는 크게 영향이 없다고 보시면 돼요. 엄밀히 말하면 운동 저항을 좀 감소시킬 수는 있습니다. 왜? 토양이랑 닿으면서, 노면과 닿으면서 퉁퉁 진동을 수반하고 충격을 가해주기 때문에, 자, 이게 굴러가는데 약간 마이너스 요인이 될 수는 있어요. 그래서 운동 저항에는 사실 조금 이렇게 뭐예요? 운동 저항을 증가시키는 요인이 될 수는 있겠지만, 하여튼 이 그라우저는 전체적으로 보시면은 뭐예요? 토양의 전단력을 이용하기 때문에 추진력을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플러스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그라우저는 추진력 증가로 견인력을 증가시키게 돼서 전체적으로 보면 견인 성능을 향상시키는 요인이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앞에서 휘령 차량은 뭐죠? 2륜 구동하고 4륜 구동에 대한 설명이 있었죠. 근데 궤도용 차량에서는 그런 게 없습니다. 왜 그렇죠? 궤도용은 2륜 구동, 4륜 구동 개념이 없죠. 궤도가 이렇게 있으면은 어떻게 돼요? 여기 궤도에 스프로켓이라고 해서 여기에 동력이 전달돼서 그냥 궤도를 그냥 돌리는 것 뿐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2륜 구동, 4륜 구동 개념이 없다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궤도용 차량은. 자, 다음은 차량의 견인 성능에 영향을 미치는 지형에 관한 인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토양 변수가 됩니다. 자, 지형에 관한 인자는 크게 보면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토양의 기하학적인 특성이 있고 또 하나는 토양의 역학적 특성입니다. 자, 토양의 기하학적 특성은 자, 지면의 표면이 얼마나 울퉁불퉁하는가 뭐 이런 형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러한 기하학적 특성은 차량의 승차감이라든가 장애물 통과 능력에 영향을 주게 될 거예요. 자, 그리고 토양의 역학적 특성은 차량의 기계적인 성능을 결정하는 주 요인인데, 한마디로 말해서 구동력이 얼마가 나오고 운동 저항이 얼마가 나오고, 그리고 그 차로서 나타나는 견인력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즉 차량의 견인 성능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토양의 특성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 토양의 역학적 특성에는 크게 보면은 토양의 종류와 상태에 의해서 영향을 받게 되는데, 거기에는 토양의 조성, 그리고 강도, 수분 함량 등이 자, 토양의 역학적 특성에 포함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토양의 조성을 보시면은 자, 여기 소일 텍스처라고 이렇게 표시하는데, 자, 이것은 우리가 토양을 보면은 토양의 입자의 크기에 따라 가지고서 우리 여러분들이 모래 많이 들어봤죠? 모래, 점토라는 것은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그래서 모래, 실트, 점토, 성분의 구성비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동일한 강도를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자, 차량의 견인 성능에 영향을 주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는 강도 특성이 있어요. 강도 특성은 자, 토양의 경도, 즉 얼마나 단단한가 그거를 나타내는 거고, 그리고 토양의 뭐 압력 침하 특성, 그리고 최대 전단 특성, 그리고 전단 능력, 전단 명의 특성, 그리고 토양의 반복 하중 특성 등이 이렇게 있습니다. 먼저 토양의 경도 특성은 뭐냐면은 토양이 얼마나 단단한가 그거를 따진다 그랬죠. 자, 그것은 콘 페니트로메타라는 이런 토양의 경도를 측정하는 장치가 있습니다. 그 경도 측정 장치를 통해 가지고서 토양의 경도를 나타내는 지표로서 원추지수라는 토양 변수를 측정하게 돼요. 그래서 콘 인덱스라고 하고 CI라고 표시하는데,
이 토양의 경도를 나타내는 이 CI 값을 이용해서 이 CI 값이 얼마일 때 이 차량의 구동력은 얼마가 나타나고 그리고 운동저항은 얼마가 나타나고 그 차로서 나타나는 견인력이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우리가 평가할 수 있는 토양의 어떤 물리적 특성을 나타내는 지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토양의 물리적 특성이라는 것은 의미상으로 보면 뭐냐면 우리가 재료역학이나 이런 데 보실 때 어떤 재료를 선정하면 그 재료의 강도 특성을 나타내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죠. 예를 들어 가지고 뭐 인장 강도라든가 전단 강도 그리고 탄성 계수 뭐 이런 게 그 토양의 그 재료의 특성을 나타내는 특성 변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토양도 이 토양이 어떠한 강도 특성을 가지고 있느냐를 나타내는 그 지표가 있는데 그걸 바로 토양의 물리적 특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물리적 특성, 여러 가지 물리적 특성 중에서 이 원추지수라는 것은 토양이 얼마나 단단한가를 나타내는 그 토양의 물리적 특성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원추지수 CI라는 값을 보통 사용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 CI는, 원추지수는 콘페인트로메타, 한국말로 원추 간입 시험기라고 하는데 이 콘페인트로메타를 이용해 가지고서 이런 CI 값을 측정하게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뭐 토양의 압력 침하 특성이라는 게 있는데 요건 이제 나중에 뒤에서 다 설명을 할 겁니다. 자, 이거는 뭐냐면 이 노면에서 차량이 들어갔어요. 예를 들어서 궤도형 차량에 무게가 있고 궤도형 차량에 궤도의 단면적이 있겠죠. 궤도의 폭하고 길이를 알고 있고 그러면 그 차량의 무게를 궤도의 단면적, 즉 폭하고 길이로 나눠준 거, 곱으로 나눠준, 즉 접지압을 우리가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어떠한 접지압으로 하중을 가해줬을 때 그때 이 차량이 이게 얼마만큼 침하를 하는가 토양 속으로, 즉 이 토양의 압력 침하 특성을 알면은 이 차량이 이러한 노면에 들어갔을 때, 오프로드 노면에 들어갔을 때 얼마만큼 침하를 할지를 우리가 예측할 수 있게 된다는 뜻입니다. 이 압력 침하 특성을 이용해서 나중에 침하량도 측정하지만 이 값을 가지고서 이 차량의 운동 저항이 어떻게 나타나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계산할 수가 있게 돼요. 그 다음에 토양의 최대 전단 능력 특성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바로 뭐죠? 우리가 구동력을 예측하는 데 사용하는 겁니다. 이 토양은, 자, 우리가 보통 이런 오프로드 차량, 특히 연약지에서 주로 주행하는 차량은 러그가 달려 있다 그랬죠. 혹은 궤도형 차량 같은 경우는 그라우저가 있다 그랬습니다. 그런 토양을 속으로 관입을 해가지고 토양을 절단을 시키면서 전단력을 발생시킨다 그랬어요. 그때 이 토양이 얼마만큼의 전단력을 발생시킬 수 있느냐, 그런 거에 관련된 토양 변수를 측정할 수 있는, 자, 이 토양의 특성이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이 토양의 최대 전단능력 특성을 이용해 가지고 이 노면에서 이 차량이 최대 얼마만큼의 구동력을 발휘할 수 있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토양의 물리적 특성 지표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뭐 토양의 전단 능력, 전단 변의 특성, 토양의 반복 하중 특성 같은 것도 있는데 이것은 나중에 진도를 나가면서 시간이 되면은 그때 추가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맨 위에 토양의 경도는 콘페니트로메타라는 원추 관입 시험기를 이용해서 원추지수라는 토양의 물리적 특성 변수를 우리가 측정하게 되고, 요 나머지 4개는 뭐죠? 베바메타라는 이것도 토양의 물리적 특성을 측정하는 장치입니다. 이런 베바메타라는 측정 장치를 이용해서 요 4가지에 해당하는 토양 변수를 우리가 측정하게 된다고 보시면 돼요. 자, 요 내용은 뒤에 다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결국 이 오프로드 차량의 견인 및 주행 성능은 결국 차량의 설계 변수도 중요해요. 앞에서 그래서 차량 견인 성능에 영향을 미치는 차량 인재에 대해서 설명을 했었죠. 뭐 타이어의 차량 무게라든가 궤도폭, 궤도 길이, 뭐 타이어 직경폭 이런 거를 설명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차량의 설계 변수도 오프로드 차량의 견인 성능 및 주행 성능에 영향을 미치지만 이 차량의 설계 변수뿐만이 아니라 이러한 지면의 토양 조건이 차량 성능에 추가로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다음에는 이제 토양의 조성이라는 게 있었어요. 자, 토양의 조성은 앞에서도 뭐라 그랬죠? 모래라든가 아니면 뭐 실트라든가 아니면은 점토질 토양의 성분의 비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동일한 강도를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차량의 성능이 다르게 나타난다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이 토양의 조성을 우리가 측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자, 여기 보시면은, 자, 여기 공학적 의미의 토양은 입자들 사이에 빈 공간을 채우는 공기와 물, 그리고 광물 입자, 그리고 부식된 유기물들의 집합체라고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어요. 이건 이제 사전적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토양을 분류하는 방법에는 공학적인 성질에 크게 영향을 주는 입경에 의해서 분류하는 방법이 널리 사용되고 있습니다. 입경은 뭐냐면은 토양 하나하나의 입자, 굉장히 작죠? 그 하나의 입자의 거의 가장 큰 길이, 거의 직경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직경의 크기에 따라서 우리가 이것을 모래로 표시하느냐, 아니면 실트라고 하느냐, 아니면 클레이라고 하느냐, 즉 점토를 클레이라고 합니다. 그런 입경의 크기에 의해서 이게 점토질 토양이냐, 모래질 토양이냐, 이런 식으로 분류한다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토양의 입경이란 토립자의 크기를 말하며 입경에 따라 토양을 자갈, 모래, 그리고 미사라는 용어는 잘 안 들어보셨죠? 하여튼 실트라고 합니다, 영어로. 그리고 점토, 그리고 클레이. 점토를 보통 클레이라 그래요. 여러분들 테니스 같은 거 경기할 때 보면 클레이 토양이라고 많이 들어봤죠? 클레이 놓으면. 그게 뭐냐면 그 테니스 코트장이 주로 점토로 구성된 토양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아래 표를 보시면은, 자, 표 4-1 입경에 의한 토양의 분류라고 되어 있는데, 이 입경에 의한 토양의 분류는 크게 국제토양학회법하고 미농무성법 두 가지를 기준으로 보통 많이 이제 토양을 분류를 하게 되는데, 자, 입경은 토립자의 직경 가지고서 우리가 판단한다 그랬죠. 이 단위는 밀리미터입니다. 즉, 여기 뭐 0.002mm, 여기가, 그리고 0.02mm, 0.2mm, 그리고 2.0mm, 요 기준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어떤 토양을 이렇게 어느 지역에서 토양을 채취를 이렇게 해와요. 그러면 토양을 체분석을 해가지고 토양의 직경에 따라서, 자, 토양을 분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직경이 2.0mm 이상이면은 자갈이라고 하고, 예를 들어 국제토양학법이다. 그러면 2.0mm 이상은 자갈. 그리고 0.2mm에서 2mm 사이는 거친 모래. 그리고 0.02에서 0.02는 고운 모래. 그리고 0.002에서 0.02는 미사, 실트라고 한다 그랬죠. 실트. 그리고 0.002mm 이하는, 자, 점토라고 이렇게 해요. 그리고 미농무성법도 거의 유사합니다. 요 아래는 점토, 요 구간에서는 미사, 그리고 이렇게 요 구간이, 자, 뭐, 요게 이제 모래가 되고, 요거보다 크면은 자갈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래가지고, 요런, 우리가 보통 모래, 샌드라고 하죠. 그리고 미사, 실트, 그리고 점토, 클레이, 이 구분하는 거는 우리가 토양의 어떤 성분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자, 입자의 크기 가지고서 모래, 미사, 점토로 구분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점토질이 많다, 점토 클레이 토양이라 그러면은 굉장히 입자가 작은 토양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모래라고 하면은 굉장히 입자가 큰, 자, 그 토양 조건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런 식으로 입경에 의해서, 자, 자갈, 모래, 미사, 점토로 구분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럼 아까 이제 조성이라 그랬어요. 자, 그런 모래, 실트, 그리고 클레이, 그거의 구성 성분에 비례해가지고 우리가 이 토양은 무슨 토양이다라고 분류를 하는데, 자, 그걸 보통 토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느 지역의 토양의 토성을 결정하는 방법 해가지고, 이제 여기 예를 하나 들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토양의 입도 혹은 입경 분석을 통해서 나타난 모래하고 미사하고 점토의 비율이 각각 43%, 25%, 32% 이렇게 나타났어요. 그때 요 미농무성법, 즉 USDA 삼각도표에 의해서 이렇게 토양을 분류하는 방법이 이렇게 표가 있습니다. 요 표를 기준으로 분류를 하는데, 자, 예를 들어가지고, 자, 맨 처음에 뭐라 그랬죠? 모래가 43%라고 했어요. 그럼 모래가 해당하는 게 뭐죠? 이 선이 이렇게 있는데, 맨 아래쪽 퍼센트 센트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모래입니다. 모래가 43%면은 여기가 0%부터 해서 20, 30, 40, 여기가 43%, 50하고 40 사이에 한 여기가 43% 되겠죠? 여기서 선을 하나를 쭉 긋고, 그 다음 실트가 25%, 실트는 여기 퍼센트 실트라고 되어 있죠. 여기 0부터 해서 10, 20, 25%, 여기서 이렇게 선을 보면 교차점이 하나가 나오게 될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클레이, 즉 이게 뭐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점토, 진흙이죠. 자, 진흙 성분이 32%, 여기서부터 10, 20, 32%에서 쭉 보면 한 지점에서 이렇게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럴 때 여기 진한 실선으로 이렇게 구획이 나눠져 있죠. 그럼 요 만나는 교차점이 요 진한 실선에 어디에서 만나죠? 여기 클레이롬이라고 되어 있는 요 상태, 요 박스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요 토양의 성분은 바로 이 토성은 자, 클레이롬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식양토라고 해요. 그래서 그림 4-1의 세 직선의 교차점의 위치로부터 이 지역의 토성은 식양토 혹은 클레이롬으로 결정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 퍼센테이지가 달라져가지고 뭐 다른 위치에 이 위치에 있다 그러면 이건 클레이 토양이 되는 거고, 이 위치에 있다 그러면은 뭐 실티 클레이 이렇게 토양을 이렇게 구분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즉 이게 이제 왜 중요하냐면은 뭐 여러분들이 요 과목을 배울 때는 앞으로 다루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지만 요런 똑같은 강도를 가지고 있는, 일반적으로 강도에 따라 가지고 구동력하고 운동저항의 차이가 발생한다 그랬죠. 근데 똑같은 토양의 강도를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 모래 성분이 많은 토양이냐 혹은 클레이 성분이 많은 토양이냐 혹은 뭐 실트 성분이 많은 토양이냐에 따라 가지고 같은 토양의 강도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 토양에서의 이 차량의 성능이 다르게 나타난다는 겁니다. 즉 구동력하고 운동저항이 다른 값을 나타난다고 보시면 돼요. 그거는 이제 많이 경험적으로 해서 이제 우리가 구하게 되는데, 하여튼 이런 식으로 토성을 정한다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이제 토성 혹은 조성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데, 요거는 그냥 여러분들이 참고적으로 이렇게 구하는구나 라고 한 귀로 듣고 나중에 잊어버리셔도 뭐 크게 관계는 없습니다. 근데 이렇게 구한다는 것만 여러분들이 참고적으로 알고 넘어가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런 로해 차량의 견인 성능을 평가하기 위한 절차가 있는데, 크게 보면은 세 단계로 이런 과정을 거쳐서 보신다고 하면 돼요. 자, 첫 번째는 로해 차량의 성능에 관련된 먼저 토양 변수를 먼저 선정을 합니다. 우리가 로해 차량의 성능, 예를 들어서 어떤 차량이 어떤 노면에서 어떠한 견인 성능을 발휘할까를 우리가 예측하려고 할 때는 먼저 이 차량이 주행할 혹은 이 차량이 작업을 할 그 토양에 대해서 그 토양에 관련된 토양 변수를 선정을 하는 겁니다. 왜냐면 이 토양 변수에 따라서 해석하는 방법이 다 틀려요. 이 차량의 성능을 평가하는 방법이. 그래서 그 편리한 토양 변수를 이제 우리가 골라서 사용하게 되는데, 먼저 로해 차량의 성능에 관련된 토양 변수를 선정하는 거에서 첫 번째 토양 경도 변수를 이용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앞에서 보면 원축 아니 시험기라고 해서 콤페인트로메타라는 장치를 이용해서 토양의 강도, 즉 경도를 측정한다 그랬습니다. 그때 측정한 토양 경도 변수가 원추 지수, 즉 콘 인덱스라고 해서 CI 값이라는 이제 토양 변수를 하나를 우리가 측정을 할 수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토양 변수 CI 값을 이용해 가지고 우리가 이 차량이 이 지역에서 얼마만큼의 구동력 혹은 운동저항, 견인력을 우리가 발휘할 수 있을지를 우리가 예측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로해 차량의 성능에 관련된 토양 변수로서 뭐 토양 경도 변수, 즉 원추짓을 이용해서 차량의 성능을 예측하는 방법이 있고, 또는 또 다른 토양 변수지만 토양의 전단력 변수, 뭐 C 값하고 이게 파이예요. C 파이 값을 이용해서 우리가 이 차량의 성능을 예측하는 방법이 또 하나가 있습니다. 이것은 주로 토양의 전단력 변수는 뭐죠? 전단력 하면 생각나는 게 뭐죠? 구동력이라 그랬죠. 이 토양의 전단력 변수로 해서 이용해 가지고 이 토양의 구동력을 예측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전단력은 뭐예요? 예를 들어서 A 지역이 있다. A 지역에서 토양의 전단력을 특정했더니 A 지역의 C 값은 얼마, 그리고 뭐 파이 값은 얼마, 이런 식으로 우리가 값을 구할 수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또 토양의 압력 침하 특성 변수라는 것도 있습니다. 뭐 KHK 파이 N이라는 토양 변수가 있는데, 자, 우리가 뭐 재료학으로 보면은 뭐 탄성계수 2라든가 인장 강도 혹은 뭐 전단 강도 뭐 이런 거에 해당하는 뭐 이런 토양의 변수라고 보시면 돼요. 뭐 CI나 C파이, KCK 파이 N은 전부 다 우리가 재료학에서 뭐 탄성계수라든가 그런 그 재료의 특성을 나타내는 변수죠. 그거에 해당한다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차량의 성능을 예측할 때는 로해 차량의 성능에 관련된 토양 변수를 선정하는 게 첫 번째 단계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로해 차량의 성능에 관련된 차량 변수를 또 선정을 하는 겁니다. 어떤 차량 변수를 이용할까? 근데 로해 차량의 성능을 예측할 때는 주로 차량의 어떤 동력 전달 장치는 크게 사용은 일반적으로 안 해요. 왜냐면은 온로드보다 오프로드는 마찰 계수가 적기 때문에 구동력이 더 적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온로드에서 엔진의 용량이 충분하다, 즉 동력 전달 장치에서 나오는 토크가 충분하다 그러면 오프로드에서는 당연히 충분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구동력을 구할 때 어떻게 한다 그랬죠? 축하준 곱하기 마찰 계수에서 나오는 구동력이 있고 동력 전달 장치를 통해서 나오는 구동력이 있다 그랬어요. 그 중에서 작은 거에 의해서 우리가 구한다 그랬죠. 근데 로해 차량의 성능에 관련된 구동력은 결국 뭐냐면 축하준 곱하기 마찰 계수에서 주로 나타난다고 보시면 돼요. 왜? 동력 전달 장치에서 나오는 구동력은 항상 충분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로해 차량의 성능에 관련된 차량 변수는 결국 뭐냐면 동력 전달 장치보다는 뭐 차량 무게라든가 앞에서 설명한 타이어의 폭 혹은 직경, 그리고 구동 방식 등 뭐 이거 외에도 뭐 앞차축과 뒷차축 간의 무게중심 간의
앞차축과 뒷차축 간의 거리, 혹은 차량의 무게중심의 위치, 뭐 이런 거, 기타 등등 이런 걸 많이 사용한다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로해 차량의 성능을 평가할 때는 자, 토양 변수하고 차량 변수를 우리가 선정을 하고, 그 다음 이 둘 간에 어떻게 돼요? 토양과 차량 변수 간의 상호 관계에 대한 해석을 하는 겁니다. 이 방법은 경험적인 방법이 있고 또는 해석적인 방법이 있어요. 그리고 이 두 가지 방법은 각각 장단점은 있습니다. 경험적인 방법은 굉장히 간단해요. 이 경험적인 방법은 주로 이렇게 CI 값을 이용해서 보통 하는데, 이 CI 값에다가 어떤 뭐 타이어의 폭이라든가 직경이라든가 무게라든가 그런 거를 고려해 가지고 이 차량의 구동력, 운동저항, 견인력을 쉽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게 경험적인 관계로 주로 이제 구하게 돼요. 자, 그래서 굉장히 쉽게 구하는 방법이 경험적인 방법인데, 상대적으로 좀 오차는 좀 크다는 단점은 있습니다. 그러나 쉽게 구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해석적인 방법이 있는데, 이 해석적인 방법은 경험적인 방법보다는 해석하는 방법이 좀 복잡해요. 복잡한 그런 단점은 있지만, 장점은 뭐냐면 좀 더 정확하게 우리가 평가하고 예측할 수 있는 장점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경험적인 방법으로 주로 사용하는 게 이 원추 지수를 이용하는 방법인데, 이 CI 값, 여기 보면 이제 뭐 이런 식으로 구한다고 보시면 돼요. 차량의 뭐죠? 이건 뭐냐? 운동저항 계수입니다. 그리고 CF는 구동력 계수. 차량의 운동저항 계수는 W분의 TF. 요 TF가 사실은 우리가 운동저항은 R로 표시했었죠. 요 TF를 운동저항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요건 이제 기호로 좀 다르게 써놨는데, W분의 TF. 그래서 뭐 CN분의 1.2 플러스 0.04에서 요 CN이 뭐냐면은 차륜지수라고 해서 W분의 CIBD. 그때 요 CI는 아까 우리가 이 작업을 하려는 그 토양의 강도를 나타내는 원추지수라는 값이고, 그리고 요거는 타이어의 폭, 이건 타이어의 직경, 그리고 타이어의 축하중. 즉 타이어 하나에서 발생하는 운동저항 계수하고 그리고 추진력 계수를 이와 같이 그냥 간단히 구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추진력 계수는 W분의 F에서 요거, 그리고 RW분의 T를, 이건 타이어의 반경, 그리고 여기 또 플러스면은 결국 요게 뭐냐면 CN이 뭐냐면 아까 차륜지수라는 요 값이 이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럼 결국 뭐죠? 토양 변수가 들어가고 타이어에 대한 폭하고 직경, 축하중이 이렇게 들어가고, 그리고 요 S는 뭐냐면 앞에 로해 차량에서는 작업을 하다 보면 헛바퀴가 돈다 그랬죠. 슬립이 발생한다 그랬습니다. 슬립 값까지 이렇게 넣어서 슬립이 몇 프로일 때 구동력이 얼마만큼 나타나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보면은 요 CR은 운동저항 계수고 요 CF는 추진력 계수라 그랬죠. 근데 여기서 운동저항 계수 구한 값에다가 뭐예요? 요 W를 이쪽으로 넘겨서 곱하면은 운동저항이 되는 거고, 추진력 계수에다가도 요 W를 이쪽으로 넘겨서, 즉 차축하중입니다. 타이어에 작용하는 하중을 이쪽으로 넘기면은 추진력을 구할 수 있다고 보시면 돼요. 요 식은 나중에 이제 뒤에서 자세히 다루게 될 겁니다. 요 식을 가지고서 우리가 차량의 성능을 구하는 것을 뒤에서 이제 예제를 풀면서 나중에 다루게 될 테니까, 여기서는 요런 게 있다는 것만 알고 넘어가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앞에서 보면은 토양의 전단력 변수라고 해서 C파이 값이라고 있다 그랬는데, 요거는 차량의 구동력을 구하는 토양 변수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 보시면은 뭐 타우 맥스는 C 플러스 뭐 시그마 탄젠트 파이라는 식이 있는데, 이게 어떤 토양에서 이 토양의 전단력 특성을 우리가 측정을 하면은 그때 이 토양의 전단력이 어떻게 나오는가라는 변수로서 뭐 C 값하고 하여튼 파이 값을 구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여기 이 전단력은 뭐죠? 단위 면적당 작용하는 전단력이에요. 그래서 이 단위 면적당 작용하는 전단력에다가 이 주행부, 뭐 궤도형 차량이다 그러면 궤도형 차량의 단면적을 곱하면은 이 전체 궤도형 차량의 구동력 F를 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A에다가 타우 맥스 해서 A에 C 플러스 시그마 탄젠트 파이. 요거는 차량의 접지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접지압, 단위 면적당 작용하는 하중. 그래서 하여튼 요와 같은 방법으로 해서 차량에서 낼 수 있는 최대 구동력을 우리가 구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요것도 나중에 뒤에 다시 설명을 할 거고, 그리고 예제를 풀어가지고서 요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할 테니까, 지금 여기서는 요런 방식으로 해서 우리가 차량의 성능을 예측할 수 있다. 그리고 토양 변수가 어떤 게 있고, 뭐 요런 식으로 구할 수 있다는 것만 여러분들이 그냥 알고만 넘어가시면 되는 겁니다. 지금은 굳이 정확히 알 필요는 없어요. 나중에 뒤에서 다시 다룰 테니까 요런 개념이 있다는 것만 알고서 넘어가시면 됩니다.